함께 거주하는 일본인 세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일본인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기 위해서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차량이 출발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자 태국 경찰의 검문을 받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십수명이 넘는 태국 경찰들이 수쿰빗 소이 33 일본인 거리가 있는 사거리에서 검문을 합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는 시각, 야마타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다른 지인 기타, 카스마도 함께 동승하고 있는 차량이었지만 태국 경찰은 마치 모든 걸 알고 검문을 하는 양 캔 두 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과자통을 칼로 잘라서 과자통 속에서 약을 발견하고 단 한 사람, 오타와 단 한 사람만을 체포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직 누가 이 물건의 주인인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 모두를 용의자로 체포하여서 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오타와만을 체포한 것입니다. 과자통은 조수석 바로 옆에 놓여져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오타와가 아닌 야마타. 여러분들도 이미 이 사건이 일반적인 수사 방향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과자통에서 발견된 것은 태국법에서 분류한 2종에 해당합니다. 분류 1종이죠. 아주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체포된 오타와에게 적용된 법률은 이 두 가지에 대한 허비 및 소지 그리고 판매 혐의. 오타와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저항하였지만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이렇습니다. 도합 2년 5개월 징역형과 벌금 14만 바트를 선고합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벌을 나연히 분석해 왔습니다. 흡입에 대한 부분은 오타와가 혐의를 인정하였으니 검사가 구형한 2개월에서 50% 감량합니다. 1개월을 법원에서 선고한다는 것. 태국 법률에 따른 적정한 형이죠. 2번, 3번에 대한 혐의는 오타와가 일관되게 부인해서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감형을 하여 주었습니다. 원래는 감형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례적인 선고로 보였습니다. 오타와 지인의 부탁을 받고 1심 판결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태국 형법 제78조를 적용해서 감형을 하였더군요. 본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형을 감경할 만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선고할 형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정상 참작 사유라 함은 태국 형법 제78조에 따라 태국 법원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형량을 감경하여 준 것인데 오타와는 위에서 보듯이 정상 참작 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사유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태국 법원은 정상 참작 사유가 없음에도 오타와의 형을 감경하여 주었는가? 의문을 가지고 판결문과 해당 조문을 검토하다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재판을 진행한 판사조차 이 사건에 대하여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오타와의 변호인이 어떤 반대 변론도 증거 제출도 되지 않은 상황인지라 일반 형량보다 낮추어서 선고를 하게 되었다는 점. 아마도 판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을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오타와는 3천만에 우리 돈 약 3억 정도의 돈을 사건 발생하기 수개월 전에 기타라는 같이 있던 일본인에게 주었지만 원했던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고 일이 부진하자 기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본인 카스마. 이 카스마는 태국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일본 야쿠자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용의자로 지목된 오타와는 태국 물정 한 개도 모르는 가태국으로 입성한 일본인. 자, 어떤 점이 석연치 않은지 같이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로 태국 경찰 10여 명이 거리에서 이들의 차량만을 지목해서 검문하였다는 점. 두 번째, 처음부터 과자 캔에 주목하면서 단 한 사람 오타와만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문과 동시에 동영상 촬영까지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지는 않죠. 마지막으로 네 사람이 그 시간에 생일 파티에 가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단 4사람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오타와를 제외한 4사람, 일본인 3명과 운전기사 중에 누군가가 경찰에 제보를 하였다는 걸 정황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점이죠. 운전기사는 과자 캔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기사를 제외합니다. 3사람 남게 됩니다. 3사람 중에 누군가가 경찰에 제보를 하였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타와가 체포되자마자 카스마의 친구, 태국에서 술집과 음식점을 경영한다는 태국인이 나타납니다. 도와주겠다. 경찰과 잘한다. 도와준다면서 경찰에 주겠다면서 50만 바트를 가져갑니다. 분량 줄이고 판매 목적 소지가 아닌 걸로 해주겠다면서 오타와에게 우선 사인하라 하고 부장과 또 교섭해 주겠다 하면서 무려 300만 바트를 또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여전히 판매 목적 바뀐 거 하나도 없고 도와준 거 하나도 없었죠. 태국 내 한국인 중에도 이런 사람, 이런 브로커들 사건 발생하면 어떻게 냄새 맡고 큰소리 땅땅 치고 돈만 챙기는 사람들 가끔씩 있습니다. 교도소로 수감이 된 후에도 이 불쌍한 오타와 보석금 명목 자신에게 커넥션 줄이 있다면서 100만 바트 이상을 오타와에게서 뜯어갔다고 했습니다. 수백만 바트 갈갈이 뜯어가 버린 거죠. 돈 가져간 만큼 성과가 나왔으면 말 안 씁니다.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않았고 돈만 가져간 겁니다. 일본인 3명이 등장하고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매니저 겸 동업자라는 태국인도 등장했습니다. 일본인이 동업자 태국인과 함께 무고한 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금전을 뜯어내기도 하면서 오타와가 이미 기타에게 준 3천만 원 3억에 대하여 더 이상 재무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사건일 가능성이 다분히 보이는 사건입니다. 일본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하시지 않았나요? 일본은 개인의 사건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황상 자국민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점이 보이는데도 일본 대사관은 관여를 않는다. 외국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제대로 케어 안 해준다고 불평불만하는 한국인이 많죠. 그런데 일본 대사관은 아예 관여조차 않는다고 하네요. 태국에서 일본 관련 사업을 하는 분 소개로 일본인이 의뢰한 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이언이 의뢰 비용을 말하자 의뢰 비용에 대한 어떤 내고도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수긍하더군요. 일본인들이 태국에서 법인 설립할 때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 무려 20만 바트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업체와 비교해서 거의 7배 수준인데도 아무런 군소리도 안 한답니다. 일본인들. 1심 재판에서 아무런 성과도 반대 변론과 증거를 제출하지도 못한 태국 변호인을 믿지 못하게 되자 형사사건에 대한 라이언 로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찾아온 거라고 했지만 얼마 전에 일본인 소개로 이미 항소심 변호인을 새로 찾아서 또 수임료 지불해버린 상황. 의뢰를 맡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 항소심에서 대응해야 하는 쟁점 사항만을 설명하고 끝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까웠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스스로 인정한 허위 부분 외에는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 사건인데다가 일본인들 수임료는 말입니다. 한국인에 비교하자면 거의 3배 이상 수준은 되거든요. 게다가 무죄를 받아내면 성공, 보수금까지 덤뻑 책정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기회에 라이언 로펌이 태국 내 일본 사회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얼마 전 들은 소식입니다. 일본인 로펌에 가서 항소심 일을 맡겼는데 1200만 바트, 무려 5억 가까운 돈으로 대법관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랍니다. 태국에서 법관을 매수한다는 점도 아주 어렵지만 항소심인데 항소심 판사도 아닌 대법원 대법관을 매수하였다. 그러면 그 매수된 대법관이 항소심 판사를 부릅니다. 불러서 야, 내 돈 줄 테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라. 그럴 거란 말인가요? 태국 사정상, 법원의 체계상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마디로 일본인 피의자 오타와 자기 동료들에게 셋업당했고 다시 찾은 일본인 로펌에서 또 당하게 될 거란 거 뻔하게 보이는 문제 아닙니까? 이미 1심 재판하기 전에 사무장에게 100만 바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로펌 대표가 하는 말이 나 돈 받은 적 없다 이러더랍니다. 다시 못 주었다고 합니다. 발견된 약들이 자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왜 사와보지도 않고 돈을
로봇관을 매수하려고 할까요? 멍청한 거 아닙니까? 이 소식을 전한 한국계 일본인이 말하더군요. 일본인 법률 회사 일본인들 완전 등쳐먹어요. 한국인들은 외국 가서 한국인 조심하라 하고 일본인들은 또 외국 가서 일본인 조심하라 한다네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태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대범죄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는 아닌데요. 주로 이해관계가 얽힌 자국민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라든지 혹은 외국인의 돈을 노리고 태국인의 신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